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원론 20강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20강은 제5장 관리 조직론에서 제2절 관리와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제5장에서 8장까지 전통적인 행정학이 강조했던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장은 그 중에서도 조직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먼저 조직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관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1절에서 보았습니다. 제2절에서도 조직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미시관리와 거시관리를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시관리란 흔히 미시적 차원의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미시관리란 전통적인 행정학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전통적인 행정학은 거시적 차원의 행정에 대해서는 정치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면 행정은 미시적으로 미시적 차원의 행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후기에 정책학이 등장하면서 미시적 차원의 행정을 넘어서서 거시적 차원의 행정에 또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미시관리란 왜 미시관리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조직 내부의 문제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조직 외부의 어떤 거대한 차원의 그 내용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문제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조직 외부의 차원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행정 조직은 조직 외부에 있어서는 어떤 수많은 행위자들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과 미시적인 차원은 상당히 다르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조직 내부의 문제라면 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조직 인사, 예산 이런 것들이 주로 전통적인 행정학이 강조했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관리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획, 두 번째는 조직화, 세 번째는 지휘 통솔, 네 번째는 통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기획은 정책 결정의 상당 부분을 넘겨주게 되고 네 번째 단계인 통제도 정책 평가의 상당 부분 넘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정학에서 주로 강조되었던 것은 두 번째 조직화와 세 번째 단계인 지휘 통솔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주로 조직, 인사, 예산, 정보에 관련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5장, 6장, 7장, 8장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미시관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미시관리는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라고 흔히 정의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조직, 인사, 예산 등의 기능을 바로 미시관리라고 요약을 했는데요. 조직, 인사, 예산 등의 기능은 결국은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와 관련이 됩니다. 먼저 조직을 설계하고 그 조직 안에 사람을 집어넣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관리가 미시관리의 핵심입니다. 흔히 사람과 돈이 제일 중요하다. 즉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조직이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담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과 어떻게 관련을 맺을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미시 관리는 이처럼 미시적 차원의 행정이라고 하며 전통적인 행정학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시 관리, 거시적 차원의 행정은 뭘까요? 거시 관리, 거시적 차원의 행정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통적인 행정학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정책의 중요성을 학자들이 깨닫고 정책학이 탄생되면서 거시적 차원의 행정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거시 관리란 조직 외부의 행위자와 관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또 기업과 어떻게 서로 작용을 할 것인가, 이익단체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거시 관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둘째, 이것들은 정책의 집행에 관련이 됩니다. 우리는 관리에서 정책의 집행은 조직화와 지휘 통솔 이런 것들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에 관련된다는 것은 사람, 집단, 조직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책이 많은 조직과 많은 사람, 집단들이 참여하여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동적으로 정해진 정책을 집행한다, 그것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통적인 미시관리 차원의 행정으로서는 부족한 점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 집단, 조직이 관여되기 때문에 정책이 결정되면 당연히 집행하면 된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 집단, 조직이 관련되면 그렇게 단순히 목표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정책이 목표를 위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집행하기만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정부 정책, 즉 정부 사업의 성공적인 집행은 많은 조직과 집단 그리고 사람이 관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거시 관리는 협상, 교섭, 타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미시 관리는 조직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권위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즉 윗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아랫사람이 하면 됩니다. 그러나 거시적 차원의 행정에서는 1대1의 관계이고 어쩌면 수평적이기 때문에 윗사람의 권위 이런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상, 교섭, 타협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많은 사업은 이익 집단이나 기업 등에 의해서 사실상 집행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내용이 얼핏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이나 이익단체들에 의해서 집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예외적이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많은 사업은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은 필연적으로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기업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또 기업이 무슨 일을 하도록 정부가 돈을 주어서 이 일을 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할 때는 단순히 명령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협상하고 교섭하고 타협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는 그 집단의 숫자가 증가할수록, 즉 사람이 많아질수록, 집단이 증가할수록, 조직이 더 많아질수록 사업의 집행은 어렵게 되고 거시 관리의 중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면 정부의 사업이지만 당연히 민간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을 맺은 뒤에 무조건 명령으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고속도로 건설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경우 기업에 부탁을 하거나 기업을 설득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기업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몇 월 며칠까지 해라, 이런 식의 사업 집행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다 보면 고속도로의 건설에 의해서 피해를 입는 어떤 이익단체나 주민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도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이들과 협상하고 교섭하고 타협해야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따라서 전통적인 행정학, 즉 미시 관리가 관심을 가졌던 내용과는 다른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오늘날 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새롭게 대두된 정책학이 강조하고 있는 거시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시관리는 꼭 정부 이외의 사람, 집단, 조직과만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간의 관계도 거시관리에 해당합니다. 정부 간의 관계란 대한민국의 경우 중앙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의 관계, 중앙정부와 경기도와의 관계, 그리고 정부 간의 관계는 중앙정부가 아닌 자치단체끼리의 관계도 이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도 정부 간의 관계이고, 이것은 거시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는 거시관리입니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수원시장도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같은 당 소속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당의 소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정당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 관계는 상하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경기도의 눈치를 수원이 보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서 무조건 위에서 밀어붙이고 명령하고 하는 관계로는 원만한 거시관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설사 수원시장과 경기도지사가 같은 정당의 소속이라 할지라도 이들의 관계는 상당히 수평적입니다. 비록 경기도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만 하는 수원시라고 하지만 수원시장이 주종관계로서 모든 지시사항을 받는 그런 하급 공무원의 위치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조직론의 본격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관리의 마지막에서 성과관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과관리란 자유를 부여하고 성과를 측정함으로써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율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성과관리를 한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성과관리는 반드시 성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 측정은 어떤 지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보다도 구체적으로 성과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목표 설정이 첫 번째입니다. 즉, 조직이나 집단, 어떤 부서가 무엇이 목표인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체가 설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상하가 협의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함으로써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의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즉, 뭘 측정하면 목표가 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러한 성과 지표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즉, 성과를 측정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는가, 못했는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왜 못했을까, 달성했다면 뭐가 잘 돼서
달성을 했을까? 이것을 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과의 환류, 즉 피드백입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결과의 환류, 즉 책임의 추궁이란 뭘까요? 이것도 앞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익 혹은 불이익의 부여, 그리고 계획의 수정입니다. 잘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익과 불이익은 인적인 측면 그리고 예산의 측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인적인 측면에서는 승진, 보상, 또 불이익의 경우는 징계 이런 것들이 인적인 측면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인 측면, 즉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적인 측면을 말하는데요. 잘 되는 사업, 좋은 사업은 확장하고 잘 못 되고 있는 사업은 축소하는 것이 또 불이익입니다. 확대는 이익, 축소는 불이익. 그리고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계획을 수정하는 것, 이것도 환류입니다. 따라서 책임은 이렇게 해야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한민국에서는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은 성과 지표가 개발되고 그 성과 지표를 측정해서 실제로 목표가 달성됐는가를 확인합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 의하면 결과의 환류는 아직도 미흡하다고 합니다. 즉 측정까지는 이루어지는데 뭔가 측정이 못 미루어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연유 때문인지 결과의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 사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책임을 지는 경우도 드물고 사업의 계획이 수정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따라서 아직은 초기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관리는 성과주의 예산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즉 성과 관리를 하겠다면 당연히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해야 합니다.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조직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관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비로소 조직이란 무엇인가 공부할 때가 되었습니다. 먼저 조직의 개념을 정의하겠습니다. 첫째, 조직이란 인간 활동을 조정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관리를 정의할 때 한 명으로 할 수 없는 일, 즉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이 관리다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의 사람이 필요한 일이라면 2명만 있어도 인간 활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2사람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누구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 어떤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든가 또 누구는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아니면 이 2사람이 둘 다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라면 의사결정과 책임은 어떻게 지는가 이런 것들이 다 조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인간 활동을 조정하는 양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조직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 단위 혹은 인간 집합체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이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 대안의 선정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는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돈이 동원됩니다. 따라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결국은 구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회 단위 혹은 인간의 집합체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사회 단위 인간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군대, 학교, 병원, 교회, 감옥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족, 계급, 인종 집단, 친구 집단, 가족은 조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이라고 하는 종족, 우리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인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하면서 거대한 집단이 된 것이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민족이 전 세계에서 모여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계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하층 계급이 있다, 혹은 과거에 있었던 양반 계급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반의 자식은 양반이 되고, 최초에는 일부 집단이 권력으로 양반 계급을 쟁취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집단이나 집합체가 조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조직은 사람들의 선택의 유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조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설계하면 그렇게 설계된 조직은 특정한 결과를 낳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조직을 설계하면 다른 유형과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의 유형과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21강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선택 중에서 공공부문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입니다. 정책 결정은 사람들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조직은 사람들의 선택의 유형과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직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일단 설계된 후에는 끊임없이 변화되는 목표와 환경에 맞추어서 주기적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리더의 매우 중요한 임무는 조직을 주기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조직의 재설계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리더의 매우 중요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리더가 조직을 재설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고, 결국은 리더답지 못한, 더 이상 리더가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직을 재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윗사람으로서 기존 조직을 그대로 끌고 가는데 급급합니다. 물론 공공부문에서는 조직의 재설계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리더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직을 재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조직을 끌고 가는 리더의 경우에도 조직을 재설계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틀 내에서 뭔가 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러한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이러한 리더는 리더가 아니고 관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방금 조직을 정의해 봤는데요. 조직 중에서 매우 중요하고 매우 특별한 조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료제입니다. 따라서 관료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료제란 이상적인 조직으로서의 관료제를 말합니다. 우리는 관료제 하면 공무원 조직을 지칭하는 단어로 생각하지만, 막스 베버가 관료제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이야기했을 때는 공무원 조직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라 어떤 조직에도 적용될 수 있는, 즉 이상적인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일종의 모델화해서 그것을 관료제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관료제란 합리화 과정의 산물이고 공적, 사적 조직에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합리화 과정이란 이상적인 조직으로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이 합리적으로 필요할까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바로 관료제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상적인 조직으로서 일을 잘하려면 예를 들면 분업도 필요하겠구나, 계층 구조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관료제의 합리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분업,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분업도 합리화의 어떤 산물이고 계층, 이것도 합리화의 산물이고 이런 것들은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 번째, 관료제는 인간의 자의성을 배제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즉 어떤 객관적인 조직 구조와 어떤 합리적인 일 처리를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이상적인 수단 혹은 도구로서의 역할에 그칩니다. 관료제 그 자체도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이상적인 수단 혹은 도구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따라서 관료제란 어떤 수단이고 도구인데 그것은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객관적으로 즉 합리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는 것 그것을 배제하고 항상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여기를 오더라도 목표를 이렇게 수행하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의성을 배제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 행정문화와 관료제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조직의 대표적인 행정문화는 대개 관료제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료제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조직으로서의 어떤 모델은 특별한 행정문화를 낳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료제가 공적, 사적 조직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꼭 정부 조직만 관료제로부터 기인한 행정문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도 대기업 내에 있는 어떤 관료제, 거기로부터 유래하는 대기업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료제의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료제의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업 구조입니다. 분업이란 A는 이런 일을 하고 B는 저런 일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수평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위아래를 나누는 게 아니고 옆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업은 이상적인 조직이 갖춰야 될 요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합리화 과정의 산물이지요. 이러한 분업은 인간의 자의성을 배제할 것입니다. 즉, 너 대충 이런 일, 어떤 사람은 이런 일 했다,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자리에 오면 오직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B라는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다 할지라도 A라는 자리에 오면 A라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료제의 특징은 또 계층 구조입니다. 분업 구조가 어떤 수평적인 것이었다면 계층 구조는 수직적인 것입니다. 관료제는 대규모 조직에 적용되는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만장일치로 수평적으로 1대1 투표로 결정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의 지위를 받는가 하는 것은 계층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은 법에 의한 운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어떤 합리화 과정의 산물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우리는 인간의 자율성도 배제할 수 있지만 또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것만이 법에 의해서 오래 지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관료제의 또 다른 특징은 문서주의입니다. 대규모 조직이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무엇을 주고받고 명령하고 그리고 보고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구두로만 이루어진다면 도저히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문서주의야말로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비정의적 행동.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비정의적 행동이란 impersonal conduct를 번역한 것입니다. 즉 퍼스널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impersonal한 즉 사인관계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구성원은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멀리하고 즉 너와 어떤 퍼스널한 관계를 맺는 거야 이게 아닌 겁니다. 감정을 멀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 따라서 비정의적 행동이 관료제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적주의 혹은 능력주의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실적과 능력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관료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은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면, 즉 이상적인 모델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은 최소의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관료제는 이상적인 모델이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관료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여덟 번째, 전문화입니다. 전문화는 분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A라는 일을 하고 너는 B라는 일을 하라. 그 일만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생기게 되겠지만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데 적합한 전문성이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관료제 하면 병폐를 많이 생각합니다. 관료제의 병폐, 관료제의 문제점. 관료제 하면 관료주의 이런 식으로 보통 비판하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관료제의 병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규 만능주의입니다. 우리는 관료제의 특징으로서 법에 의한 행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법에 의한 행정은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자의성을 배제하고 우리가 법이 있으면 또 예측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너무 법을 따르다 보면 법규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법규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것을 목적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과잉 동조를 또 관료제의 병폐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즉 윗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무조건 절대적으로 추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보통 관료적이다. 그리고 이런 것은 또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많이 해석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무사안일주의. 관료제의 병폐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잘못된 특성이기도 합니다. 무사안일주의란 모든 일을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하는 그러한 것을 묘사합니다. 대규모 조직에서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무사안일하게 해도 쉽게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사안일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법에 때로는 의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명령과 복종의 관계 그리고 권한과 책임, 보고, 또 지휘 이런 것들이 무사안일주의를 낳게 만드는 요인도 됩니다. 네 번째, 법문 용례 그리고 형식주의라고 이야기하는 레드테이프입니다. 레드테이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마한 것에 구애돼서 안 된다고 하거나 할 때 우리는 레드 테이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레드 테이프의 유래는 영국에서 공식적인 정부 문서를 묶을 때 빨간끈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유래합니다. 즉 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아주 작은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과도하게 추종하다가 보면은 관료제의 병폐인 형식주의, 법문용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할거주의를 관료제의 병폐로 많이 설명합니다. 할거주의란 다른 부서, 다른 부처의 업무에 배타적이고 협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에, 자기 부서의 업무만 중시하고 그것만 염두에 두고 그것 중심으로만 나아가고 다른 것은 협조하지 않고 배타주의로 나가는 것을 할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학 원론 20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입니다. 감사합니다.